자, 운용소득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그 외에 이제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을 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5분의 1까지는 허용을 해요.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사 외의 임원이나 또는 직원은 한 명도 안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상징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데 그 가산세라는 게 그럼 어떤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합니까? 그 5분의 1을 초과한 이사나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 들어간 직간접 경비를 그대로 다 직간접 경비 100%를 그대로 다 가산세로 부과한다. 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때 공익법인들 이렇게 쭉 점검해가지고 5분의 1 초과자라든가 아니면 임직원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를 해주면 안 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광고나 홍보해 주는 걸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공익법인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의 어떤 홍보를 해주면 안 된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주는 걸 금지하니까 뭐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뭐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가산세 대상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수혜자는 한정하지 마라. 무차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직업, 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해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금지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그 다음에 내부 거래라고 적어놨는데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에게 그 해당 공익법인의 재산을 임대차하는 방식 또는 소비대차하는 방식 또는 사용대차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금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산시 자녀재산. 자,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다 증여세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 공익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공익법인이 가진 재산을 역시 그 재산이 계속 공익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해산 시에 남아있는 자녀 재산은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산하는 시점에서 이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보유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식의 보유 한도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느냐?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나 50%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법인이 전체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 전체 자산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그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 비율이 30%나 50%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10% 보유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공익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10% 보유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익법인에게만 적용합니다. 10% 보유 요건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주식을 출연받을 때, 주식을 직접 출연받을 때는 5%, 10%, 20% 룰이라는 게 있어요. 5%, 10%, 20% 룰.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을 때는요. 1000억을 출연받든 2000억을 출연받든 뭐 1조를 출연받든 무조건 다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출연받게 되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 총 발행 주식 대비 5%나 10%나 20%를 초과하게 되면 그 증여받는 주식이 5%나 10%나 20%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해요. 그러니까 유독 주식에 대해서만 이제 비율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주식을 증여받게 되면 내가 증여받은 주식이 이 주식을 발행한 이 영리법인의 전체 총 발행 주식 대비 5%가 넘어가거나 10%가 넘어가거나 20%가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비율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애들에게 5%, 10%, 20%를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합니까? 10%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만족시키면 10%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그 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5%까지만 증여세를 면제해줘요. 그리고 자선이라든가 자선이라든가 저기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내가 주식을 증여받더라도 나는 그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서 10% 보유 요건을 만족시키면 20%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5%, 10%, 20% 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룰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증여받을 때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할 때,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이 5%, 10%, 20% 룰을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는 10%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10% 보유 요건이라는 게 상징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요건을 만족을 시키면 10%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줄게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우리는 수업에서 10% 보유 요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보유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10%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애들에게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주식 보유 한도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는 애들에게는 이 주식 보유 한도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보유 한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5%, 10%, 20%와는 별도의 또 다른 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10%, 20%는 내가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주식이 총 발행 주식 대비 5%, 10%, 20%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주식 보유 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이 이 해당 공익법인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식 보유 한도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10% 보유 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자산의 그 주식의 가액이 30%나 50%를 넘어가면 안 된다. 특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50%까지는 허용해줘요. 여기 여러분 교재에 적어놨듯이 그런 것들도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10% 보유 요건이 뭐냐면 뭐 여러분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몇 년 전이 돼버려가지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성실공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성실공익법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요건들을 만족시키면 공익법인 중에서도 또 따로 구분해서 성실공익법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공익법인들에게는 10%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줬어요. 주식을 받아도 전총 발행 주식 대비 10%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줬었거든요. 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의 대부분이 지금 말하는 10% 보유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다 공익법인으로 통일시키면서 예전에 성실공익법인이 가져야 됐던 요건의 대부분을 이 10% 보유 요건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족시키면 그냥 10%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교육 목적상이라든가 또는 실무에서 그냥 10% 보유 요건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주식 보유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익법인에 한해서 이 주식 보유 한도를 적용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20%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으면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공익법인들이 있어요. 그런 공익법인들이 20%까지 취득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가 나는 주식을 증여받아도 그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받는 거라고 했죠. 자, 그걸 어디에다 약속을 하냐면 정관에 적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 정관에다가 그거를 적게 돼 있어요. 정관은 공익법인에게 있어서 자치 법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치 법규를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의결권을 행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 초과 보유를 허용해 줬거든요. 20%까지.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요건을 어긴 거기 때문에 10%를 초과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익법인은 이제 자산 대비 1%를 의무적으로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해야 된다. 전체 가지고 있는 출연받은 재산 대비 1% 이상씩은 매년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의무지출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매년 너네가 가지고 있는 총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씩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을 해줘라. 그런데 주식을 10% 초과해서 증여세를 면제받으면서 1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애들은 매년 3%까지 전체 가지고 있는 출연 재산의 3%까지를 의무 제출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 법인의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5를 또는
100분의 5나 10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익법인들하고 또는 총 재산가액이 5억 원 이상 혹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1% 또는 총 발행 주식 대비 1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은 3%를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3%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상징세법에 보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재산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빼서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요 정도 개념만 그냥 아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무지출의 비율이 있구나. 그래서 매년 여러분들 그 결산서를 공시하거나 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요. 재산가액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나 3% 금액 계산해서 너가 지출한 금액은 얼마냐 이걸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절차 서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다 뭐 적어놨죠? 공익법인의 의무지출 대상 확대 및 기준 자산에 대한 조정해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뭐 시행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원래 이 의무지출은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에게만 적용을 했었던 거예요. 주식을 5%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익법인들에게만 또는 1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익법인들에게만 적용을 했던 건데 이거를 확대시켜가지고 이제 자산 5억 원, 수익금액 3억 원 이상인 모든 공익법인들에게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1년부터예요. 꽤 벌써 오래됐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 적용했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고요. 출연재산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주식이 상장 주식이라면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3개년도 종료일 현재 평균가 그 다음에 5년 이상 보유한 상장 주식 같으면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의 평균 이런 것들을 재산가액 산정에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가격만 가지고 해버리면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100억밖에 안 되던 게 2년 전에는 100억밖에 안 되던 게 직전 연도에 갑자기 올라가지고 1000억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른 그 1000억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부담이 너무 커져. 그래서 평균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몇 년간 평균율을 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냐,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냐에 따라서 3년을 이상 보유했지만 5년 미만인 애들은 3년 평균을, 5년 이상인 애들은 5년 평균을 이렇게 해서 조금 주식의 급격한 변동의 경우에도 너무 지나치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출 실적에 대한 것도 1%나 3%를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 연도에 그걸 써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그 비율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바로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그러면 공익법이 좀 부담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그 실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5년 평균 실적을 평균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연도 사용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사용 실적이 만약에 1%나 3%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직전 4개년도 평균을 사용해서 총 5개년도의 평균으로 1%나 3% 여부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운용소득을 다음 연도 80%까지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운용소득도 실은 다음 연도까지 80%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5년 평균을 가지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켜야 될 사항인데 조금 더 몇 가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을 한번 보시죠. 자, 출연재산 또는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공익목적에 사용한다는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일단 정관상에 있는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 이게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거예요.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정관상 또는 법령상의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봐주겠다. 그 다음에 3번이 좀 이제 중요하고 한 번씩 이제 이슈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걸 그냥 실무적으로 재출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또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그때
공익법인이 자기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쓰라고 지금 상증세법이 하는데 그걸 다른 공익법인에다 출연하는 것도 공익목적 사업에 쓴 거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공익목적 사업에 쓴 게 아니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출연의 경우에 출연받은 재산을 또 다른 공익법인에다가 또 출연하는 경우에 이 출연하는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썼다고 봐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세법은 어떻게 판단하라고 되어 있냐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공익법인에다가 출연하면 그거는 인정해 주겠다. 공익목적 사업에 쓴 걸로. 근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연하면 그건 공익목적 사업 외에 쓴 걸로 봐서 증여세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운용소득은 어떻게 할까요? 운용소득을 또 수익사업이나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또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운용소득은 또 운용하지 말고 목적 사업에 쓰라는 거예요. 또 운용하지 말고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실제 구분에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지출을 했어. 그럼 이게 출연재산을 쓴 겁니까? 매각대금을 쓴 겁니까? 운용소득을 쓴 겁니까? 이걸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보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지출하는 돈이 운용소득을 지출한 건지, 매각대금을 지출한 건지, 아니면 출연받은 재산을 지출한 건지, 이걸 구분해줘야 됩니다. 근데 돈에 꼬리표가 없다 보니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법은 뭐라고 하냐면 재원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면 그 구분대로 가고 만약에 재원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을 때는 순서를 정해줍니다. 운용소득이 먼저 나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 그 다음에 출연받은 재산,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재산이 있으면 기타 재산 이런 순서대로 나간 걸로 보겠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이 구분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운용소득을 관리하는 통장이 따로 있고 출연재산을 관리하는 통장이 따로 있고 매각대금을 관리하는 통장이 따로 있어. 그러면 각각의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재원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재원이 분명하면 그 재원대로 가는 거고 그냥 다 한 통장에 들어있어. 그래서 돈이 나갔어. 그럼 이건 어떤 게 나간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이제 요 순서대로 나간 걸로 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이 받은 재산가액의 사후 관리를 검토할 때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확인한다. 만약에 출연받은 재산이 현금일 때는 자, 이 현금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됐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 현금 자체를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게 있다면 그것도 인정하겠다.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 썼다면 그거 허용하겠다. 인정하겠다. 두 번째,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업비로 지출했다면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득한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걸로 인정하고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나간 것도 그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걸로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도 공익목적에 쓴 걸로 인정해 주겠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두 번째, 출연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니고 다른 현금 외의 재산이라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 재산 자체가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지 가지고 보겠다. 건물을 하나 받았어. 내가 장학 사업을 하는 재산인데 건물을 하나 받았어. 이 건물을 내가 장학 사업에 직접 투입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목적 사업에 쓰는 거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건물을 임대용으로 내가 수익용으로 쓰기로 해가지고 임대용으로 쓰고 있어. 그럼 그것도 쓴 걸로 보겠다. 그래서 두 번째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지 보겠다. 그럼 그것도 역시 공익목적 사업에 쓴 걸로 보겠다. 세 번째, 당해 출연 재산을 매각해서 수령한 현금을 공익목적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그것도 이 출연받은 현금 외의 자산이 공익목적 사업에 쓴 걸로 봐주겠다. 이게 바로 매각대금이죠. 이거를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매각했다면 이제 매각대금이 되는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면 이 재산 자체, 출연받은 재산 자체가 공익목적에 사용한 걸로 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가 어딥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이 A라는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걸 매각했어요. 그러면 요 재산을 팔아서 들어온 요 돈만 매각대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당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당연히 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들어가는 거고요.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대금,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요거 팔아서 생기는 매각대금만 매각대금이 아니라 요걸 팔아서 매각대금이 발생했는데 그 매각대금으로 또 다른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그걸 또 팔았어. 그것도 다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출연받은 자산의 매각대금에 다 해당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기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자,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직접 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게 아주 좀 무서운 유권 해석인데요. 국세청이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간혹 공익법인 관계자들이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작년에 기부하셨던 분이 올해 갑자기 자기 기부 취소하고 싶다고 돌려달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됩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돌려줘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돌려줘라 말아라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건 알아서 공익법인들이 결정하는 거지. 제가 무엇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걸 돌려줬을 때 세법상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기부가 끝난 상황에서 만약에 돌려준다고 하면 세법은 그 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부받은 자산은 목적 사업에 공익목적 사업에 쓰라고 했는데 돌려주는 것은 공익목적 사업 외에 쓰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받는 그 기부자는요. 이미 끝나버린 기부 증여인데 그걸 다시 받는 것을 세법은 어떻게 보냐. 또 다른 증여로 본다. 새로운 증여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 증여에 대해서 그 돌려받는 기부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돌려줘야 돼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뭐 공익법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운용소득의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실적을 말하지만 사용 실적 및 기준 금액이 만약에 1년 사용으로 봤을 때 80%에 미치지 못하면 4년 추가로 직전 4년을 포함해서 5개년의 평균으로 봐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운용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까지 80% 쓰는 거지만 못 썼다고 해서 바로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직전 4개년 합쳐서 5개년 평균을 봐서 5개년 평균 지출 비율이 80%가 넘어가면 또 오케이 해줍니다. 사용한 걸로 봐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운용소득 그 출연재산 보고할 때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한 해년도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해년도 사용 비율이 80%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직전 4개년도가 열립니다. 다시. 그래서 직전 4개년도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직전 4개년도를 다 입력해서 그것이 평균적으로 80%가 넘어가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조차도 80%가 안 되면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운용소득이. 자, 그 다음에 이자 소득 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거죠. 운용자산을 또 운용한다? 그거는 공익목적 사업에 쓴 게 아니다. 근데 공익목적 사업에 쓴 게 아니다 이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공익목적 사업 외에 쓴 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익목적 사업 외에 쓴 게 돼버린다면 상증세법은 거기에 증여세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운용자산을 또 수익용으로, 운용소득을 또 수익용으로 운영한 것은 공익목적 사업에 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익목적 사업 외에 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 같지만 증여세 부과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용 실적을 넣을 때는 포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을 계산할 때는 그 금액을 빼라는 거예요. 왜?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쓴 게 아니니까. 대신에 그걸 안 썼다고 내가 직접 공익목적 사업 외라고 보고 증여세 부과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회색적인 어떤 영역에 있어가지고 다소 좀 웃음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해주면 운영한 거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누가 물어본 겁니다.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익목적 사업 왜 쓴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했던 이야기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사용 기준 금액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는 당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수익용,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이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출연받은 재산 요거 하나를 팔아갖고 생긴 것만 매각대금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매각대금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도 출연받은 재산처럼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걸 허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상하게 상증세법에 보면 시행규칙 쪽에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운용하지 않으면 수익용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또. 출연재산에는 또 그런 말이 딱히 없는데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또 6개월 이상 운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수익용으로 운용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냥 6개월 이상 운용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법을 엄격히 보면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냥 좀 보수적으로 출연재산도 그냥 6개월 이상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규정이 있다 보니 그래서 6개월 이상 운용하는 게 좋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6번에 바로 나오죠.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에 6개월 미만 보유하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1년에 나온 6권 해석인데 실은 이건 6권 해석이 필요 없어요. 시행규칙에 아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예전에 아마 시행규칙으로 들어오기 전에 누가 물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번과 8번이 되게 재밌는데 7번과 8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야. 아까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야기하고 법인세 이야기할 때도 출연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출연받은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3년 이상 목적 사업에 썼으면 이게 판 대금이 수익 사업 소득이 아닌데 이때 사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교회가 재산을 하나 출연받았어. 자, 그러면 이제 출연받았기 때문에 법인세법을 볼 게 아니라 출연받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증여세 문제가 생겨. 그럼 이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3년 이내에 이 집을 뭐에 써야 돼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그걸 팔았을 때 생기는 문제고 이제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받으면 당장 증여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써야 된다.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돼요. 근데 이 집을 뭘로 썼냐? 다시 또 여기서 나오죠. 목사님의 사택으로 썼대. 3년 이내에. 그러면 상징세법에서 이거를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쓴 걸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 안 할 건지 아니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게 아니니까 증여세를 부과할 건지 이건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봤던 거는 그걸 매각했을 때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할 거냐 말 거냐의 거고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하나 출연받았는데 이 출연받은 집을 목사님의 사택으로 썼다면 이게 3년 이내에 사택으로 썼다면 그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여기에는 증여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대답을 한번 보시면 7번과 8번을 보시면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아 당의 재산을 담임목사 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임. 근데 8번을 보면 재밌어요.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야.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찍어서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래버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왜 어떤 기준일까? 무슨 기준으로 부목사가 사용한 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사용한 건 사용한 걸로 봐준다고 할 건가 하는 건데 이런 유사한 유권 해석이 좀 더 몇 개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기준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법인세법에서 봤듯이 종교의 복음 및 기타 교화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냐 아니냐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는 전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고, 부목사, 전도사, 선교사는 전업을 하는 사람으로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또 다른 걸 보면은 그냥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업으로 사용한 성직자가 썼다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유권에서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은 나름 자기네들이 전업으로 하냐, 하지 않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부목사나 전도사가 전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사실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 이사회에 참석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거마비나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을 거마비는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우리 이사회 하면 거마비 일반적으로 좀 드리거든요. 많이는 안 드리지만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드린단 말이야. 요거를 공익목적 사업에 쓴 걸로 안 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까 웃었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마비는 공익목적 사업 외에 쓴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거고. 공익목적 사업 외에 쓴 건 아니야. 그렇지만 공익목적 사업에 쓴 것도 아니야. 이래주면 감사하게 실적에서만 빼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뭐 말이 없어요. 지금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위치인 건지, 공익목적 사업 외에 쓴 건지, 아니면 수익용을 운영소득을 또 수익용으로 운영한 것처럼 공익목적 사업 외에 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익목적 사업에 쓴 것도 아닌 건지, 이게 불분명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명확한 대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도 섣불리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괜히 물어봤다가 답변이 그냥 잘못 나오면 내가 괜히 일 하나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공익법인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뭐하러 내가 먼저 나서서 할 이유가 없잖아. 이런 입장이라서 요거 하나만 갖고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똑같지 않을까요? 회의비나 거마비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번. 뭐 한번 10번 뭐 읽어보시고, 11번이 조금 좀 애매한 영역이 돼버렸는데요. 자, 인건비 제한이 있어요. 8천만 원, 인건비는 원래 공익목적 사업에 쓴 걸로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 똑같은 규정이 법인세법에서, 저희가 이제 교재에다는 넣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에도 있어요.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목적 사업에다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 목적 사업에다 쓴 것 중에는 당연히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고유목적 사업에 썼다고 인정해줘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당연히. 그런데 사회복지법인과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50% 초과해서 설정할 수 있는 장학법인에 한해서는 인건비가 8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8천만 원 넘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법인세법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을 똑같이 상징세법이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인건비 중에서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쓴 걸로 안 보겠다라고 똑같이 합니다. 근데 똑같이 하는데 그 법인세법에 있는 규정을 갖고 왔다 보니 작년까지는 모든 공익법인이 아니라 역시 사회복지법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초과해서 설정하는 장학법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그래서 작년까지는 모든 공익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과 장학법인이구나. 50%를 초과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장학법인만 해당하는 이야기구나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적용되는 공익법인들이 많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 2월 28일 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말고 동그라미 1번이 지금 50%를 초과해서 송금에 산입하는 장학법인이고 2번이 바로 사회복지법인이거든요. 근데 요거 외에 3번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 3번이 여러분 이제 교재에 놓은 건데 이거는 법인세법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에 있는 걸 상징세법에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넣어놨어요. 자, 3번이 이렇게 하나 들어왔어요. 다음에 공익법인의 8천만 원을 초과한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걸로 보지 않겠다 해가지고 6개년 평균을 내서 6개년 평균 동안 기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한 비율이 50%가 초과하는 공익법인은 8천만 원 인건비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이 3번이 어디를 봐도 사회복지법인과 장학재단에 한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3번만 놓고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장학재단 외에 50%를 초과하는 모든 공익법인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조금 올해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거냐라는 지금 좀 논란이 있어요,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지금 규정만 놓고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법인과 장학법인 말고 다른 공익법인들도 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학교법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금 다 여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런 애들도 다 인건비 제한을 하겠다는 뜻이냐? 왜 갑자기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키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킬 거였으면 뭐 하다못해 의견 수렴이나 뭐 이런 거라도 좀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들고 10%, 있고. 아, 5%인가? 잠깐만. 거기서 더 끄시는 거죠. 10인지 5인지 그랬거든? 5였던 것 같은데 더 낮은 거? 어디에? 잠깐만. 아니야. 다른데 참가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세팅을 할 리가 없지. 잠깐만요. 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규정이 지금 이제 조금 50%를 초과해서 설정하는, 물론 이건 6개년 평균을 봐요. 6개년 평균을 보지만, 어쨌든 지금 이러면 50%를 초과해서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뭐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학교, 산학협력단, 뭐 기타 병원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그러면 다 이제 과다 인건비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규정만 놓고. 죄송한데 화면 다시 한번 공유해 주세요. 화면 공유. 포스트를 해소하는 바람에 없어요. 아, 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규정이 지금 올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취지가 뭔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정말 읽혀지는 대로 정말 확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1호와 2호, 즉 기존의 사회복지법인과 장학재단을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구가 조금 미스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진짜 확대하겠다는 뜻인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개정된 거예요. 2월 28일 날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자기 이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납세 협력 의무라는 것을 보자. 우리가 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공익법인으로서 이제 국세청에 납세 협력 의무 차원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또 있다. 이제 그게 여러분 이제 표에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4월 달까지 열심히 하셨을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출연 재산에 대한 보고 4월 말까지 하게 돼 있죠. 두 번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들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자산 총액 5억 원 이상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세무 확인도 받아야 된다.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데 세무 확인도 받아야 됩니까? 둘 다 받아야 된다. 예전에는 외부 감사를 받으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은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공익 목적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지출은 전용 계좌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전용 계좌는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줘요.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과산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표에다 만들어놨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도 과산세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신고가 안 된 것도 과산세다. 그 다음에 5번 목적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몇 년간 비치해야 됩니까? 10년간. 그 다음에 결산 서류를 공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4개월 이내에 결산 서류를 공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해보시는지 아니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고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겹치는 부분을 왜 자꾸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두 번 해야 되냐라는 이제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홈택스에 들어가면 통합보고라는 게 생겼어요.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이제. 그냥 통합보고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동시에 작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자동 체험이라는 기능을 많이 넣어놔가지고, 굳이 내가 예전에는 하나씩 채웠던 거를 이제 자동 체험 기능을 누르면 알아서 채워져요. 앞에서 내가 입력한 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동 체험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류를 많이 줄이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7, 8월만 되면 공포의 7, 8월이었어요. 7월 초만 되면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이거 수정해 주세요. 보면은 오류가 막 10개씩 떠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이 오류가 떴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오류 그냥 결산서류 공시는 오류 났다고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1개월 이내에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안내할 때 7월 초 정도에 안내하면서 7월 말까지 수정해 주세요. 또는 8월 초에 안내하면서 8월 말까지 수정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정만 하면 돼요. 뭐 오류가 났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동 체험이 실시되고 뭐하고 하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자동으로 이렇게 끌고 오도록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오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래도 오류가 발생은 하지만 그래서 많이 편해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는 요새 이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통합 제출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이용하면 굉장히 많이 편하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납세 협력 의무를 받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이 아무에게나 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문가인 세무사, 외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한테 받을 수 있는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면 내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법에 보면 이런 변호사, 이런 회계사, 이런 세무사한테는 받으면 안 돼라고 배제 대상이 되는 전문가의 요건을 몇 개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외부 전문가 세무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좀 애매한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해당 공익법인을 세무대리하고 있는 그 세무대리. 여러분 공익법인들 다 세무대리 있죠? 그 세무대리인이 외부 전문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좀 애매했어요. 그런데 22년인가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이 공익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외부 전문가를 할 수 없다. 외부 전문가 확인을 할 수 없다. 즉 배제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한 번 또 난리가 났죠. 논란이 또 심해지고 하면서 그 다음 연도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위에 있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죠. 상위 기관이죠.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를 세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국세청은 그걸 집행하는 기관이라서 이제 국세청이 그런 유권 해석이 나오면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깨기 위해서 보통 기재부에다 물어봅니다. 기재부에다 물어봤어요. 이거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배제 대상에 공익법인의 세무 대리인이 들어갑니까? 다행히 기재부에서는 아니다.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공익법인의 세무 대리를 하는 세무 대리인에게는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을 받아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저희 자산을 처분할 때 부가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취득할 때 부가세 발생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상세가 되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취득할 때의 부가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고 환급받지 않다 보니까 그럼 네, 처분을 했을 때의 부가세만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좀 단순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분할 때 부가세가 무조건 발생한다 얘기 아니고 내가 처분할 때 그 처분하는 것, 그 처분하는 재산이 내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처분하는 것일 때 그리고 그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때 네.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가 사업자가 아니면 처분할 때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업자에 해당해서 만약에 부가세가 발생한다라고 네. 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걸 매입할 때 발생했던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매입할 때는 내가 만약에 사업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였지만 저희가 공익법인에서는 보통 부가세의 취득 부분에 대한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는 공익법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 그거를 취득할 네. 때 부가세법상의 사업자였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때 당시에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못 받는 그런 거지. 내가 공익법인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부가세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부가세법상 지금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는 시점에도 예를 들면 건물을 팔아. 근데 내가 이게 건물을 파는데 어떤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야. 그러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시는 법인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지 네, 그런 것들.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내고 있나요 지금? 아, 부가세를 저희가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법인 차량을 처리하거나 처분할 때 부가세를 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을 어디에 쓰고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그, 약간 또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서, 그러니까 사업에 쓰기는, 고유목적 사업에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또 운영 부분이랑 같이 사용하기도 하다 보니까 애매해서 그냥 부가세 신고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부가세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하는 것 자체가 부가세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하신 거에 따르면은 아마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일 가능성도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애매하니까 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러려면은 그 차를 매입할 때 받았던 그 매입세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원래. 원래 못 받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그래서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네. 질의하신 차량인 경우라면 네.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다른 질문은요. 저희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랑 그 금액하고 동일하게 환입을 매년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관례적으로 되는 모양새 같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만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환입을 했어요. 매년. 그러니까 올해 설정하고 올해 다 써버린 것처럼 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또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전입과 환입은 관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입한 다음에 환입이라는 것은 실제 쓴 것만큼만 환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공식처럼 100 환입, 100 전입했으니까 올해 100 환입합니다. 이런 공식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올해 전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실제 작년에 24년 대상으로 지출한 걸 보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100이 지출이 됐네요라고 보고해 주신 거라면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적으로 하는 거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100 설정을 했는데 이 100이 다 안 쓰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위목표 사업 준비금의 사용을 계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걸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받은 게 있거나 기부금 받은 게 있거나 하면 올해 지출된 금액 중에서 내가 기부금을 얼마나 사용했으며 보조금을 얼마나 사용했으며 이런 것들부터 전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고용노동 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봐야지, 무조건 그냥 지출 금액이 고용노동 사업 준비금 설정보다 크니까 무조건 다 사용했다고 볼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질문하시는 거에 단기적으로 한다 이건 아니에요. 아, 네.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거기 교재 10페이지는 페이지. 거기 20페이지가 아니라 아까 운용서도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어디 나온 게? 여긴가요? 네. 근데 그 다음 표도 마찬가지인데
그 회계사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운용소득하고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소득이 동일한지 그걸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실은 자꾸 여기서 걸리네요, 소리. 운영소득하고 법인세법에 있는 수익사업소득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하고는 실은 물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저희 좀 설명하기 하시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아주 극단적으로 보고 단순한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법인이 100억을 이제 출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설립하면서 100억을 출연받아서 이 100억을 그대로 정기예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5%의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100억에 대해서 5%의 이자가 발생하니까 얼마의 이자가 발생했죠? 얼마의 이자가 발생한 거죠? 5억이 발생했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5억이 법인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수익사업 소득입니다. 그죠? 네, 이자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증세법에 오면 이게 뭐가 되죠? 운용소득이 돼요. 운용소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정한 고용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를 설정하죠? 100%, 5억을 다 설정합니다. 네. 그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이 5억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고용목적사업준비금 5억을 설정해서 세금을 안 냈어. 법인세법상. 그런데 이게 이 5억이 상징세법으로 오니까 운용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인세법상으로는 이 고용목적사업준비금 설정된 5억을 몇 년 안에만 쓰면 되죠? 5년 안에만 쓰면 돼요. 그럼 내년에 뭐 2억, 그 후에 1억,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법인세법에서는 그걸 허용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증세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5억은 뭐 얼마야? 이 5억은 운용소득이 되잖아요. 운용소득은 다음 연도까지 몇 프로를 써야 돼요? 80%를 써야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는 그 다음 연도까지 최소 4억 이상을 써야 돼요.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허용해준 이 5년의 기간이 상증세법에서 실질적으로 5년의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매치가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5년이라는 기간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은 허용해주지만 상증세법이 그걸 허용해주지 않다 보니 최소한 법인세법 관점에서 4억 이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충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다행히 모든 수익사업소득과 운용소득이 100%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자소득 말고 다른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이 있으면 50%까지밖에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법인세법상으로는 50%만 설정이 되지만 그 50% 외의 금액도 상증세법상으로는 또 운용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운용소득이 1대1로 매칭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자나 배당소득밖에 없는 애들은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5년 사용이라는 것이 상증세법에 오면 무력화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충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함부로.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칭시키기가 좀 어려운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